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9년 3월 23일 새벽, 전라북도 군산에 살던 남성 김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막을 깨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일어나서 찡그리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그랬더니 발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52세 남성 안 씨. 이 새벽에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바로 전화를 받았죠. 그러자 목사님, 저희 아내가 많이 다쳤어요. 저 때문이에요. 아내는 지금 농수로에 있고요. 전 죽으러 갈 거예요. 이 말을 끝으로 안 씨는 전화를 끊고요. 핸드폰을 끈 채 잠적합니다. 누가 들어도 심상치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김 씨가 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전화상 안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농수로에서 싸늘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요. 그리고 피해자는 안 씨의 아내 63세 A 씨였죠. 그런데 이 발견된 모습이 조금 기이합니다. 마치 잠을 자듯 베개를 베고 이불까지 덮은 채 사망해 있던 겁니다. 이 자칫 잘못 보면 무슨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나? 라고 착각이 될 정도예요. 하지만 그 이불을 벗겨낸 순간 경찰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온 몸에 시퍼런 멍과 상처가 막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또 얼굴 또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 있었고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죠. 게다 충격적인 게 더 있습니다. 그녀의 생식기 근처에서 정액이 나와요. 즉 사망 전에 성폭행이 있었다는 건데요. 아니 근데 애초에 남편이 이거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죽은 아내의 상태를 봤을 때 이걸 남편이 이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럼 혹시 남편이 떠난 후에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전후 상황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경찰에게 또 다른 연락이 도착합니다. 형사님, 여기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이 A씨가 앞서 발견된 농수로에서 11km 떨어진 지점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온 몸이 전깃줄과 테이프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적적이게도 그녀는 미세하게 남아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살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서 잠깐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요. 인근 병원으로 바로 후송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생존한 이 여성은 앞서 시신으로 발견된 A씨의 친언니 72살의 B씨였습니다. 자매예요. 병원에서 겨우 의식을 차린 B씨는 뇌기능이 저하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더듬거리면서 범인을 지목해요. 저랑 여동생 공격한 건 제부 안 씨입니다. 이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후부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경찰은 우선 이 안 씨를 찾기 위해서 CCTV를 통해 행방 다 뒤졌고요. 다행히도 불과 3시간 만에 그 위치가 파악됐죠. 충청남도의 한 졸음쉼터더라고요.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해서 그를 검거하는데 안 씨가 체포되는 순간 바로 자백을 합니다. 예, 제가 아내를 죽였어요. 근데 진짜 일부러 죽인 건 아니에요. 사고라고요. 그게 진실인지는 이제부터 알아봐야겠죠. 일단 안 씨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별거를 하고 있었어요. 사건 전날인 3월 22일 안 씨가 군산 조촌동에 위치한 아내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언니 B 씨도 함께 있었어요. 자매가 함께요. 이날 남편 안 씨는 아내에게 이러지 말고 집에 돌아와라 라고 강하게 설득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당신이 너무 무섭다 거절을 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 간 약 30분가량의 말다툼이 이어져요. 그러는 사이에 안 씨는 점점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 고집을 안 꺾네? 화가 쌓여갔어요. 그러더니 끝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자비한 폭행은 이 60대 아내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지금 언니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씨 팔을 막 잡아당기면서 말렸죠.
근데 언니도 72세입니다. 50대 제부를 제압하기란 불가능했죠. 언니 또한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데요. 이때 머리를 부딪혀요. 그러면서 순간 이렇게 몸을 가누기 힘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필사적으로 기어가서 동생의 몸을 덮어 안게 되죠. 여기에도 안 씨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폭행을 하는데 그 폭행이요 무려 12시간 동안 이어져요. 다 끝나고 나니까 언니와 동생 정말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장시간의 폭행을 마친 안 씨는 먼저 언니 B 씨,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언니 B 씨를 방으로 끌고 가서 결박한 후에 장롱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져 있는 아내에게 돌아가서 그녀를 성폭행합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아니 그때 아내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하는 의미로 성관계를 가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글쎄요. 12시간 동안 남편한테 맞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허락했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후의 진술이 중요해요. 안 씨에 따르면 아내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혼자 일어서려다가 넘어졌는데 이때 머리를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안 씨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정말로 아내가 죽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고 나서 농수로에 끌고 가서 거기 유기한 거예요. 아니 정말 아내가 머리 부딪혀서 잠깐 정신을 잃은 거라고 생각했다면 농수로에 왜 갖다 버리죠?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신 유기를 한 후의 행적도 가관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베개와 이불을 챙겨가더니 다시 농수로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안 씨가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방금 살인을 한 사람이라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침착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그 이제 베개랑 이불 가져가서 아내 시신에 그렇게 둔 거죠. 베개 해주고 이불 덮어주고. 그래서 경찰이 당신 왜 이런 행동을 했냐 수차례 물었어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안 씨가 침묵으로 일관했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내를 그렇게 유기한 후에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장롱에 넣어둔 언니였죠.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안 씨는 정신을 잃은 B 씨를 꺼내서 다른 지점의 논두렁에 유기한 거예요. 그녀 또한 죽은 줄 알았겠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지인, 앞서 등장한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내가 여기 있다. 나는 죽으러 갈 거다. 이렇게 위치를 말해준 겁니다. 왜 그런 연락을 취했냐라는 질문에는 자기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대요. 그래서 다친 아내를 구해줄 사람을 찾아서 김 씨한테 연락을 한 거다. 좀 궤변 그 자체입니다. 사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도 예상이 될 거예요. 네, 가명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먹혔어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안 씨가 일단 지인에게 자수를 했잖아요. 그 점도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죄목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던 2019년 8월 돌연 안 씨의 죄목이 살인 및 친족 강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발단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로부터 시작됐죠. 그 작성자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범인 안 씨의 친딸 가명 미선 씨였습니다. 미선 씨가 뭐라고 올리냐면 아빠가 새엄마를 살해한 건 우발적인 사고도 상해치사도 아닌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라고 딱 올린 거예요. 자, 우선 이 미선 씨라는 사람 가명입니다. 그녀는 안 씨가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그녀의 친엄마는 7년간 남편의 지독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결혼 전엔 몰랐는데요. 어느 날부터 너 왜 내 말 안 듣냐? 라는 이유로 손찌검이 시작됐고요. 그게 점점 거세지더니 끝내 주먹을 휘둘러요. 폭행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주먹이 아니라 칼로
아내를 찌르기까지 했고요. 또 여기에 성적인 고문까지 일삼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을 몸에다 문신으로 새기게 해요. 정말 너무도 가혹한 날들이 이어졌고 끝내 미선 씨의 어머니는 가출을 했죠. 안 씨는 아내가 떠나자 길길이 날뜁니다. 그러더니 그 분노가 돌연 어린 자식들에게 향했어요. 미선 씨와 그녀의 언니는 3개월이 넘도록 지독하게 학대를 당했죠. 어느 날은 이 아버지란 인간이 자식들을 매달아 두고 구타한 적도 있다고 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피부가 찢어졌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죽도록 패기만 하는 겁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 씨가 재혼을 합니다. 2번째 결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폭력성을 잘 숨긴 것 같아요. 이제 연애할 때는요. 여하튼 2번째 아내도 곧이어 폭행을 당했고 머지않아 그녀도 가출해요. 그러면서 또 분노는 남아있는 딸들에게 향했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요.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한테, 아내가 없을 때는 아이들한테 이 폭행이 가해지는 겁니다. 근데 때리는 이유는 항상 같아요.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네가? 이런 이유예요. 그렇게 2번째, 3번째, 무려 4번째 아내까지 바뀌었고요. 그 사이에 태어난 6명의 자식들 또한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되면서 성장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사람 가정폭력만 저지른 게 아니더라고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약 8년간 경상북도 영주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여대생, 주부까지 총 6명을 연쇄 성폭행한 전과가 있습니다. 더러워 죽겠어 아주. 이 사건으로 체포가 됐죠. 그래서 8년형을 살았고 2008년 3월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5번째 아내 A씨를 살해한 겁니다. 와. 자, 이 5번째 아내, 2사람의 재혼 과정을 좀 알아보면요. 안 씨가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보다 11살 연상인 60대 여성 A씨와 결혼에 성공합니다. 2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때 안 씨는요, 성폭행 전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A씨도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과거를 어느 정도 품은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을 했고 2사람은 처음엔 단란한 가정을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A씨도 행복을 느꼈고요. 근데 그게 고작 한 달도 가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씨가 야, 너 다른 남자랑 잤냐? 뜬금없이 지금 신혼 한 달 차인데 아내한테 바람을 폈냐고 추궁하는 겁니다. A씨도 황당했죠. 그래서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안 씨가 전혀 믿질 않아요. 아니 어쩌면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내를 때리기 위한 구실이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골프채를 들더니 A씨를 폭행하는데 야, 너 바람 폈잖아. 왜 거짓말해? 막 무자비한 폭행이에요. 자기가 알던 그 남편의 모습이 아닌 거죠. 결국 이게 너무 무서웠고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가 그래 맞다 내가 바람 폈다 이렇게 거짓으로 시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고문까지 자행했고요. A씨는 와 내가 이거 완전 속아서 결혼했구나 싶었고 머지않아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웠는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요. 당연하죠. 지금 막 골프채 들고 따라오는데. 근데 결국 이 일이 안 씨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고 말아요. 분노에 찬 안 씨가 A 씨를 어떻게 벌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A 씨가 살고 있는 그 이웃집 남성을 매수해요. 그리고 그녀의 집을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해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이었어요. 그는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 부수고 아내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자, 전자발찌를 부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애초부터 어떤 사건이 집안에서 벌어질 걸 좀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사실 앞서 뭐 들어가서는 우리 이제 잘해보자 라고 자기가 뭐 얘기했다 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아내 A씨를 12시간 폭행하고 시신 농수로에 유기했어요. 이게 정말 인간인가 싶어요.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안 씨는 아주 꿋꿋하게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폭행을 한 건 맞다. 근데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다. 화해도 했고 기분 좀 풀어주려고 합의하에 성관계였다. 라고 변명하기 바빴죠. 하지만 이때 오히려 그 친딸이 청원 글을 올리게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범인의 추악한 민낯이 까발려졌고요.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와, 안씨 너 진짜 반성 안 하는구나. 너 가명의 소지 절대 없어. 하면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항소를 하긴 했지만 2심 또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현재 그는 차디찬 교도소에서 복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비극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지난 2021년 8월 대한민국 전역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 이 사건이 오늘의 그 안씨 사건과 어떻게 이어진다는 거냐? 정말 충격적이게도 조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모가 34살의 미선 씨였습니다. 네, 아까 그 아버지 엄발하게 해달라는 그 안씨 친딸이요. 그 청원 올리고 고작 1년 6개월 만에 자기 조카를 고문해서 살해한 겁니다. 2022년 1월 미선 씨에게는 징역 30년, 그녀의 남편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돼요. 게다가 조사 과정 중에 더 밝혀진 게 있는데 죽은 아이의 친모 있잖아요. 친모 또한 이모의 학대를 알고 있었대요. 근데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또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죠. 참 씁쓸합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던 딸이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이 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국민청원 글을 보면 미선 씨가 나는 아버지의 학대로 악몽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같은 짓을 되풀이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속적으로 학대 속에서 성장한 그녀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대로 똑같이 폭력으로 아이를 대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학대를 당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진 않아요. 불운했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건 저도 참 헉헉거리면서 달려왔습니다. 이건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사람들 같아요. 폭행에 성고문, 또 대를 잇는 학대와 살인까지. 이래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이렇게 살벌한 세상 범죄사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만큼은 평온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4월 27일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 최나귤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경찰이에요. 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한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데 남편 좀 바꿔주세요. 자,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내 조 씨라는 걸까요? 경찰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경찰이에요. 전화 끊지 마세요. 하지만 순간 연결이 뚝 끊어버렸죠. 여러분, 남편 최나귤 씨 그리고 아내 조영숙 씨 이들 부부는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 시간은 그날로부터 8일 전인 2007년 4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7세였던 최나귤 씨는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날 오후 2시쯤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같은 회사 직원 백 씨를 만났습니다. 둘은 차 안에서 업무 서류를 주고받은 뒤에 헤어졌다고 해요.
이때 사장 최 씨가 나중에 내가 공장 들릴게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습이란 점입니다. 그날 저녁 7시 46분 먼저 공장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백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니까 사장 최 씨인데요.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회사 회계장부를 대신 전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한편 같은 시각 이 최 사장의 아내 52세의 조영숙 씨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8시 20분쯤 직원 백 씨가 전화가 오기를 사장이 부탁한 회계장부가 있는데 이걸 좀 직접 받으러 공장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한 9시쯤 됐을 무렵 직원 백 씨는 공장에 온 아내 조 씨에게 장부를 전달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를 마지막으로 아내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면 같은 날 각기 다른 장소에서 부부가 사라진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실종 신고는 무려 4일이 지나서야 접수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서 이 부부의 실종 사실을 금방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어쨌든 뒤늦게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가장 먼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겠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회사 직원 42살의 백 씨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최 사장 부부가 실종되기 전에 두 사람 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직원 백 씨잖아요. 조사에 들어갔는데 백 씨가 말하길 부부에게 평소와 다른 점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이후에 백 씨의 증언은 일관됐습니다. 무엇보다 사장 부부가 실종되던 날 오후 자기는 공장에 있던 중이었고 또 분명 최 사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 통화까지 했다. 그렇기에 아내에게 장부 준 거고요. 기록을 보니까 실제 통화 내역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백 씨가 적어도 이 실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알리바이로서 입증이 되는 셈이죠. 한편 경찰은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 근처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조영숙 씨가 실종날 저녁 지하철을 타고 공장 근처에 내린 사실까지는 확인했어요. 근데 이후에 공장까지 제대로 도착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요. 근데 직원 백 씨가 분명 아내에게 장부를 건네줬다고 했잖아요. 또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직원 한 명도 공장 마당에서 저 아내 조 씨 봤어요 라고 증언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이후에 조 씨는 어디로 사라졌다는 걸까요? 그런데 부부 중에 이 남편 최나길 씨의 흔적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포착됩니다. 4월 23일인데 그 실종신고가 접수된 바로 그날 부부가 살던 아파트 단지를 경찰이 좀 뒤지게 돼요. 그러다가 화단에서 최 씨의 휴대폰을 발견한 겁니다. 이후로 경찰이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4일 후인 27일 날 띠리리리 핸드폰이 울리더니 아내 조 씨가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뭐예요? 둘이 같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의도한 걸 수도 있고요. 전화는 금세 끊겼는데 다행히 경찰이 위치 추적으로 발신지를 찾아내요. 보니까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기지국 인근. 갑자기 울산이 등장하죠? 그래서 경찰이 가서 주변의 CCTV를 다 뒤져보는데 아내 조 씨의 모습이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이게 끝이 아니었죠. 다시 3일이 지난 4월 30일 이번엔 아내 조 씨의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는 부처님한테 갈 테니까 우리 아이들 좀 잘 부탁해.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정작 조 씨와 이 전화를 받은 친구가 그렇게까진 가깝지 않은 사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전화를 하면 정말 내 아이들을 자주 받고 잘 아는 절친한테 했겠죠. 자녀를 부탁할 정도의 사이는 아닌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발신지는 경주였고요.
그렇게도 6일이 지나고 2007년 5월 6일, 이번엔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아내가 남편 핸드폰, 그러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던 남편 핸드폰으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내용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조 씨, 아내의 두 아들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니 이상하게도 아무 말 없이 뚝 끊어버리는 기묘한 통화가 이어졌죠. 그녀의 휴대폰은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그 곳곳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후 실종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되면서 지역의 전단지가 쫙 깔렸죠. 근데 이상하게도 목격담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 뭐 울산, 경주, 대구 막 여기저기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어떻게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지? 과연 그 전화의 목소리는 정말 조 씨였을까요? 한편 경찰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특히나 남편이 그 회계장부를 아내에게 주라고 했던 게 영 이상하잖아요. 뭔가 혹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도피를 택한 건 아닐까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죠. 무엇보다도 아내 조 씨는 실종되기 얼마 전에 갑상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했고 오랫동안 외출이요? 힘든 상황이에요. 남편 최낙일 씨도 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도주한다? 도피한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후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에서 남편 최 씨의 차량이 발견됩니다. 급하게 감식을 진행했어요. 근데 뭔가 미리 대비라도 한 듯 그 안에서는 DNA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분명 여기까지 누가 운전하고 왔을 텐데 왜 아무것도 감식되지 않냐고요. 자, 이로써 이 부부 실종 사건이 강력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 한편으론 아내 조영숙 씨의 핸드폰은 범인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주변 가족들은 처음부터 범인이 지인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는데요. 조 씨가 실종된 후에 막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왔잖아요. 근데 이때 조 씨의 친오빠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아니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던 아들들한테는 연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씨의 오빠가 경찰과 주변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아니 왜 아들들한테 전화를 안 할까? 라고 말했는데 바로 다음날 아들한테 전화가 갔습니다. 이건 가까운 곳에서 범인이 지금 동태를 살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실종 부부의 주변인들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수상한 정황이 있는 몇 명이 떠오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남편과 사업관계로 얽혀있던 이 씨. 그 당시 경주에는요. 몇십억 단위의 이권이 걸린 토지 정리 사업이 실행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담당하던 개발조합 이사가 바로 이 씨였고요. 문제는 이 씨가 최 사장한테 나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설득을 했고 3억 원이라는 거금이 오갔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이 토지 개발이 늦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 씨는 돈을 투자했는데 초조해졌죠. 그래서 결국 이걸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관계가 좀 좋지 않아진 거죠. 게다가 생각해보니까 실종된 최 씨의 차가 경주에서 나왔죠?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추가적인 조사 결과 이 씨에게는 실종 당일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또 사실 투자건 역시 최근이 아니라 3년 전 일이었고요. 결정적으로 이 씨는 최 사장은 잘 알아요. 하지만 아내 조 씨는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그럼 다음으로 경찰이 사실 꾸준히 의심하던 인물이 있죠. 바로 실종 부부의 마지막 목격자 직원 백 씨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알리바이가 탄탄해요. 먼저 사건 당일 직원 백 씨는 남포동에서 최 사장과 차 안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후 공장으로 바로 돌아간 건 아니래요. 중간에 누군가를 만났다는데요. 그건 바로 백 씨의 내연녀 심 씨였죠. 둘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연녀 심 씨도 같은 진술을 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이 직원 백 씨가 공장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사장에게 전화가 왔고 이후 아내 조 씨에게 회계 장부를 넘겨줬다. 그리고 그 장면은 다른 직원이 목격했다. 이 알리바이예요. 자, 그의 알리바이는 통화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다 입증이 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부부는 어디 있는 거냐고요. 결국 그렇게 사건은 길을 잃은 채 미제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5년이나 지나버렸죠. 그러던 2012년, 당시 부산경찰청에서는 미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마침 전담반은 최나귤, 조영숙 씨 실종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 목격자였던 백 씨의 알리바이,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입증해 보기 시작해요. 우선 백 씨와 그날 만났다던 내연녀 심 씨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수상한 점이 포착됐죠. 보니까 이 심 씨가 그날 오후에 친구와 한 건의 통화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통화를 어디서 했냐는 거예요.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실종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입니다. 아니, 직원 백 씨 내연녀가 왜 여기 있냐고요. 우연의 일치? 경찰은 5년 만에 그녀를 소환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러자 결국 심 씨가 털어놓은 말은 놀랍습니다. 사실 거짓으로 백 씨 알리바이를 입증해줬다는 거예요.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백 씨와 내연녀 심 씨가 함께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 약속이 좀 있어서 이따 다시 보자. 얼마간 자리를 뜨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백 씨가 돌연 핸드폰 하나를 심 씨에게 건네줬어요. 그러면서 너 이 전화 가지고 부산 주례동 아파트 단지에 가서 내가 정해준 시간에 나한테 전화 한 통 걸어. 이 휴대폰은 바로 최나귤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 씨가 알려준 그 아파트 역시 최 씨 부부가 살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최 사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알리바이 자체가 다 조작된 거예요. 자기가 그 핸드폰 들고 있었던 거고요. 심 씨는 이 백 씨가 시킨 대로 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 가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핸드폰을 다시 백 씨에게 돌려줬다는데요. 자, 백 씨가 워낙 의심스러웠지만 지금 심 씨, 그녀도 혹시 공범인가 싶은데 당시 그녀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나체 사진으로 백 씨가 협박을 했기 때문이래요. 어쨌든 재수사를 통해서 백 씨가 최 사장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졌죠. 그럼 아내 조영숙 씨는요? 지금 상황이 모든 것을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아내 조영숙 씨를 봤다는 그 직원 기억하시죠? 그 직원도 소환했죠? 여기서도 반전이 등장합니다. 직원이 사실 자긴 조 씨를 본 적이 없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백 씨가 주장하는 대로 맞장구를 쳐줬다라고 말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런 증언을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아내 조 씨는 애초에 공장에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백 씨가 이거 회계장부 받으러 오세요 라고 전화로 불러낸 건 맞아요.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공장 인근에서 지하철에서 하차까지 했죠. 그럼 공장에 도착하기 전에 인근 어딘가에서 일을 당한 건 아닐까요? 자, 이렇듯 범인을 백 씨로 가리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백 씨라는 사람이 사실 평범한 직원이 아니더라고요. 최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거진 동업자나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이 백 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최 사장한테 자기의 회사 지분 40%를 팔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나 나나 지분이 있지만 내가 너한테 지분을 팔 테니 너가 전면적으로 사장하고 나는 돈만 챙겨갈게, 이런 얘기예요. 돈을 받았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최 사장이 실종된 겁니다.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더 황당합니다. 최 사장이 사라지고 나서 백 씨는 자기의 원래 지분을 다시 위임받은 것처럼 꾸며냈고요. 그리고 이걸 팔아서 2억 원을 챙기게 돼요. 자, 그러고 보면 이 최 씨 부부 실종의 최대 수혜자가 백 씨였던 겁니다. 2012년 5월 15일 부산경찰청은 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한 발 늦었죠. 이미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두절되고 경찰이 그의 뒤를 쫓고 시간이 지나 5월 17일 마침내 백 씨는 경남 거제시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됩니다. 차에 연탄을 피워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어요. 여긴 유서가 남겨져 있었는데 거긴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세상이 싫어, 너무 힘들어서 먼저 갑니다. 또 다른 메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종된 사장 부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부부에 대한 실마리를 알고 있는 지금 유일한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삶을 끝낸 겁니다. 결국 경찰은 백 씨가 주식으로 큰 빚을 지고 궁핍해지니까 회사 지분 노리고 최나길 씨와 조영숙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재수사가 5년 만에 시작되면서 뒤늦게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죠.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는. 근데 허무하게 떠나게 되면서 사건의 진실은 미궁에 빠져버렸어요. 부부의 행방 역시 알 수 없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건에는 여전히 묘한 미스테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실종된 이후에 열흘 동안 계속해서 걸려온 아내 조영숙 씨의 전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수사에 꽤 큰 혼선을 겪었다고 하던데, 전화를 받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뭔가 좀 기운 없는 여성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범죄 전문가들은 그녀가 조 씨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입을 모았고요. 전화기 너머의 여성은요, 사실 친언니나 아들같이 가까운 친족과는 짧은 통화만 했거든요. 자기가 조영숙이 아니라는 걸 들통났던 게 두려웠던 거겠죠. 근데 만약 백 씨가 주범이라면 남자잖아요. 그럼 그에겐 여성 조력자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안타까운 추측이지만 이미 최 씨와 조 씨 부부는 사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결코 수사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해요. 공범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부부의 행방 여전히 미궁이고요. 이 사건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건을 파헤쳐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지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